지금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걸 아시나요? 2026년에 전문가들은 다시 원달러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총력을 다해서 환율을 잡아서 1,438원 정도로 내려왔지만 30일 현재 1,445원으로 다시 왔고, 전문가들은 이게 국민연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눌려 있을 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숫자를 실체 없는 허수라고 부릅니다. 왜 허수일까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을 재돌파하면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026년에 1,500원을 재돌파하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영장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경제라는 수영장에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죠. 정부가 호스로 물을 넣지만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1,5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이 물 빠지는 속도가 폭포수처럼 빨라지고 결국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도 한국은 이제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금리 차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왜 신뢰를 못할까요? 한국 주식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코스피 4,100포인트.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반도체와 자동차, 딱 이 두 업종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면 뭐가 남습니까? 현대차 빼면요. 한 다리로 서 있는 외줄타기 고개사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그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다리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2025년에 AI 붐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100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2026년에 AI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다리마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8,080호입니다. 연초보다 22.8% 늘었죠.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3만 호를 넘습니다. 내수는 어떨까요? 커피 한 잔 값이 7,000원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카페를 안 갑니다. 소고기 값이 60% 뛰니까 고깃집도 안 가고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외골수 경제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입니다. 가계빚이 1,968조 원이에요. OECD 평균이 65%인데 우리는 25%포인트나 높습니다. 아파트 한 채 사려고 3억 원 대출받은 30대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변동금리로 빌렸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부의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뜁니다. 동네 식당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갑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건설사는 아파트가 안 팔려서 돈을 못 받고 은행에 빌린 돈을 못 갚습니다. 건설사가 쓰러지면 저축은행, 증권사도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버블성 자산 시장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풍선이 바늘에 찔리듯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카지노식 투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영끌, 비투라는 말이 유행했죠. 빚내서 주식 사고, 빚내서 코인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과열된 주식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하루에 20%, 30% 뛰어오릅니다. 실적이 좋아서? 아닙니다. 투기적 자본이 몰려들어서 그래요. 일부 종목의 시세 급등은 실적과 무관합니다. 순전히 투기꾼들이 만든 거품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 시장은 카지노네
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51.98%입니다. 50% 턱걸이하고 있어요.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심리적 공황이 옵니다. 극장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몇 명이 나가는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순간 모두가 출구로 달려갑니다. 외국인 지분율 50% 붕괴가 바로 그 불이야! 외침입니다. 코스피가 하루에 5%, 10% 폭락할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와 외국인 자본 이탈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커피, 소고기, 밀가루 값이 다 오르죠.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집 살 여유가 없어집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3% 정도인데 이게 3.5%, 4%로 오를 수 있어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5%, 6%를 넘어갑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40대 가장을 생각해 보세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 원 대출받았습니다. 변동금리로요. 지금은 금리가 4%라서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벌써 부담스럽죠? 그런데 금리가 6%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 가장은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 이자 150만 원 내고 생활비로 300만 원 쓰면 남는 게 50만 원밖에 없어요. 저축은커녕 애들 학원비도 못 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전국에 수백만 명입니다. 다들 동시에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넘쳐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건설사 문제가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공후 미분양 28,080호 기억하시죠? 이게 3만 호를 넘어가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집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안 팔리니까 공사비를 못 받는 거예요. 건설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이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아파트가 팔리면 은행에 갚는 구조예요. 그런데 안 팔리면요, 은행에 돈을 못 갚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는 거죠. 건설사가 부도나면 그 건설사에 돈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도 같이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PF 부실로 저축은행 7곳이 한꺼번에 문 닫았습니다. 그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뭘 합니까? 대출 이자 갚는 데 씁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억 원은 대출 받고 2억 원은 전세를 넣습니다. 전세금 2억 원으로 대출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은 4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2년 뒤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한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을 팔아도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대출 3억 원 갚으면 1억 원밖에 안 남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깡통 전세입니다. 전국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다른 집도 못 구하고요. 사회적 혼란이 오는 거죠.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세 사기가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대규모로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럼 새로 집 사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금리는 높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불안한데 누가 집을 삽니까? 다들 좀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는 거예요. 정부는 1968조 원의 가계부채와 PF 부실을 막기 위해 억지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것 뿐입니다.
2026년 미뤄왔던 숙제가 환율 1,500원이라는 청구서와 함께 한꺼번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13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아파트 매매가 뚝 끊겼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외국인들이 돈을 빼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을 돌파하면 그 속도가 폭포수처럼 빨라집니다.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 전체에 돈이 마릅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줄입니다. 실업이 늘어나죠. 실업이 늘어나면 집 살 사람이 더 없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1,500원 재돌파하면 금리 인상, 대출이자 폭증, 집 팔려는 사람 급증, 건설사 자금난, PF 부실, 금융권 위기, 전세시장 붕괴, 거래 절벽, 집값 폭락. 이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요.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선물 시장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율 선물, 주식 선물 시장을 보면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997년 IMF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금융시장의 정확한 정보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국외 기관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외국 투자은행들은 이미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보가 월스트리트에는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1,550원, 1,600원 아무도 모릅니다. 국외 기관들만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거시지표를 종합해서 보면 어떨까요? 금리, 환율, 물가, 제조업 지표를 다 모아서 보면 심각한 위기 직전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직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합치면 그림이 나옵니다. 빨간 경고등이 곳곳에서 깜빡이고 있어요. 정부 발표만 믿지 마세요. 내일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량과 역외 환율, NDF 수치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은 현금 확보와 리스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은행 예금의 20%에서 30%는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옮기세요.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겁니다. 미국 주식, 달러 예금, 금 ETF 뭐든 좋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가서 전환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빚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코스피 4100은 허수입니다. 반도체 착시에 속지 마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금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원화만 들고 있지 마세요. 레버리지를 더 끌어올리지 마세요. 영끌, B2 절대 안 됩니다. 카지노식 투자 하지 마세요. 실적 없는 투기주에 올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바뀝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